제 얘기를 남한테 막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사람이란 힘든 일을 겪으면 이렇게 변하나 봐요. 저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아주 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아마 크고 작게든 체감하시겠죠. 하지만 제 경우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너무 유별난 걸까요? 모든 발단은 시댁 학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기간이 짧은 편이었고 둘 다 어영부영 홍기를 놓친 나이였어요. 그걸 갖고 당시 어머니는 말이 많으셨죠. 결혼들 할 거면 빨리빨리들 해서 양가 어른들도 멀쩡히 걸을 수 있는 나이에 손주들 좀 안아보게 해줘야지. 우리 정우 아버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애태웠어야 쓰겄냐? 혜정이 너도 아버지가 편치 않으시다며. 그럼 시간들 그만 끌어야지. 하지만 전 불만이었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준비가 되어 있긴 했어요. 근데 남편이 집 준비가 안 되어 계속 결혼 얘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우리들은 웬만큼 정도 들었고 결혼 생각이 없진 않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자식은 나 하나밖에 없고 아버지 병원비로 돈 들어갈 일이 많다 보니까 괜찮은 집 하나 얻기가 힘드네. 우리 둘이서만 살 게 아니라 애기 생각도 해야 되잖아. 이쯤엔 저도 결혼 생각을 약간 조급하게 했던 게 저희 아빠도 몸이 안 좋으시고 외동인 제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망설이던 차에 어머니가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답니다.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되잖냐. 어차피 니들 애기 낳을 거 아냐. 애기 낳으면 내가 봐주면 되고 주변에 친구들 보면 죄다 그리들 살더만. 이러나 저러나 애 봐줄 만한 집 근처로 얻어서 살 텐데 그럴 거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뭐 때문에 1, 2년씩이나 미루냐고. 그런다고 돈이 1억씩이나 모아지냐?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됐는데 나이가 30대 중후반이 되다 보니 조급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임신이 안 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혜정이 너는 결혼하자마자 신혼 이런 거 누릴 생각하지 말고 바로 애부터 가져. 여자는 30대 넘겨서 결혼할 거면 무조건 애기 생각부터 빨리 해야 돼. 신혼 못 즐겨도 어쩔 수 없어. 애 안 생겨서 조마조마하면서 보내는 신혼은 신혼이 아니야. 나중에 애 키워놓고 즐겨도 돼. 이 말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얼른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일정이 미루어졌는데요. 어머니는 그때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싸게 얼른들 하라니까. 결국엔 정우 아버지는 결혼식장에 서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보내니 원. 더 말할 것도 없어 이제. 얼른들 들어와서 살 생각들 해라. 그래하여 우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치르고 시댁에서 학과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헌데 이때도 어머니는 안방은 내어주지 않고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주셨어요. 이때 전 좀 답답했던 게 제 돈으로 차라리 대출을 엄청 안고서 집을 얻었어야 했나 싶었답니다. 여보, 이 방에서 지내기 너무 답답하지 않아? 부동산 알아봤을 때 이 주변에 20평대 빌라들도 많더만. 나도 1억 정도 되는 현금 있고 당신 돈 얼마 좀 합쳐서 대출 좀 많이 끼더라도 그렇게 집 얻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조금은 확고하게 말하더군요. 그건 나도 많이 알아봤는데 우리 나이에 빚 그렇게 끼고 결혼해서 언제 갚고 애는 어떻게 키우겠어. 그거 잘 저금하고 모아서 잘 살아야지. 그리고 어머니 말도 맞잖아. 애 낳으면 같이 살면서 봐주시는 게 훨씬 절약되지.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쪽으로 생각해야 돼. 그건 알겠는데 좀 그러네. 우리 둘이 머무는 방도 너무 작고 좀 그렇다는 얘기야. 우선은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으니 저도 넘어가게 되었어요. 제대로 확실하게 상의가 되는 것도 아닌 학과 생활이었지만 저는 이때 6개월간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 대충 넘기기만 지냈어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답니다. 너네도 이제 슬슬 애기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벌써 언제야? 계절이 2번은 바뀌었잖아. 그럼 얼른들 병원도 좀 다녀오고 애기 가질 생각들을 해야지.
밥 먹다가 확 튀어나온 이 얘기에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 생각을 말했는데요. 별로 시원치 않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병원도 다녀보고 있어요, 어머니.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차하면 시험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에그머니나 그 시험관인가 뭔가 돈 몇백씩 드는 거 아니냐? 니들끼리 노력을 먼저 하고 병원을 다니던가 해야지. 그거 순전히 다 돈 뜯어먹는 거야. 돈 아끼겠다고 같이 살면서 그런 데다가 돈 다 쏟아부으면 그게 뭐냐? 어머니는 이렇게 제가 한두 마디 하면 곱하기 10배로 쏟아내는 분이라 말문이 자꾸 턱턱 막히더라고요. 저도 내심 걱정이 되어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 확실히 임신이 쉬운 단계는 아니었어요. 남편도 권유해서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 우리 둘은 꽤 갈 길이 먼 케이스더라고요. 이때 많이 속상했어요. 이건 둘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도 엄청 애기 원하시잖아. 그니까 말씀 잘 들어봐. 시험관 얘기는 어머니가 이해하셔야 돼. 그렇게까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았어.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떻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니는 여전히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저는 아기 준비를 하는 몇 년간 몸도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구박으로 인해 정말 사람답지 못한 생활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억나는 일은 허다하지만 그중 첫 번째를 말해보겠습니다. 시험관으로 첫 시도를 했을 때 잘 안 돼서 저는 무척 우울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 결과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엄마 될 몸이 안 좋으니까 뭘 집어넣고 약을 발라도 안 되는구만.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그렇게 들으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진즉 일찍들 결혼하라고 했잖아. 공연히 돈만 쏟아붓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너는 내 말 잘 듣고 살아야 돼. 아휴, 당시에 이 말이 얼마나 모질게 느껴지던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래도 전 가뜩이나 좁은 그 집에서 어머니랑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요. 어머니는 저와 거리가 생기는 걸 조금도 허용치 않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휴일 끼고 연달아서 하루 더 쉬잖냐? 나 나가는 식당은 그때가 아주 제일 징글징글하게 바빠. 혜정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니까 나랑 같이 나와서 아침부터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정우 너는 나올 거 없어. 우리 오고 가는 거 태워다만 줘라. 어머니는 아예 마음의 결정을 딱 하시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좀 황당했어요. 어머니, 저 다음 차수도 준비해야 돼서 좀 쉬어야 돼요. 체력도 딸리고 병원에서도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야, 너는 그렇게 애가 순진해서 어디다 쓰냐? 그렇게 자꾸 쉬게 하고 허약하게 만들어서 주사 더 맞추고 약 더 먹이려는 심보야. 너는 몸이 너무 약해서 못 써. 더 움직이고 이래서 빠릿빠릿하게 만들어놔야 애도 잘 들어서는 거야. 맨날 그렇게 우거지상하고 비실비실거리니? 그러니까 안 생기는 거지. 얘기가 점점 산으로 가니 이럴 땐 남편이 간신히 붙잡더라고요. 아, 엄마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가서 도울게. 일단은 애기 생기는 게 먼저잖아. 그날 그렇게 바빠? 어이씨구 마누라 편드는 거냐 지금 너? 네 애미 앞에서? 나는 무릎도 아파 죽겠고 니들 같이 살고 먹인다고 밤낮 없이 일하고 집어서도 바쁘게 움직인다. 아휴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어머니는 본래 말이 이렇게 세고 화가 많으신 분이었고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 눈치를 슬슬 보는 타입이었어요. 결국 뼈도 못 추리고 저는 어머니 식당에 알바로 투입되었고요. 참 야속하게도 그날 그럭저럭 움직일만 하더라고요. 기왕 하게 된 거 저도 불평 않고 그냥 움직이지만 연달아서 이틀 그렇게 하고 나니 다음 날엔 알아놓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본인도 힘드시다면서 저보고 약하다고 또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도 참 그때 그럴 거면 직장이나 다시 다닐 걸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계속해서 임신을 위한 힘든 싸움을 하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이때 남편과 둘이 손잡고 얼마나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아기가 찾아왔어요. 드디어 이렇게 아기가, 너무 잘 됐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때 크게 놀라시면서 잘 됐다고 하시더군요. 뭐 대단한 호들갑을 떨며 좋아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기분이 너무 좋으니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얻은 아기라서 한창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도 했고, 이때는 어머니나 남편 다 대충 협조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사다 줄게. 당신은 누워만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남편이 다 맞춰주는 날들을 얼마간 경험하며 새삼 새로운 생명의 소중함도 느끼고 임산부로서 기분도 아주 소중히 누렸는데요. 불행히도 그 시간은 제게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애기가 갔대. 자리 잡은 줄 알았는데 어떡해? 저는 이 말을 전하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꼈어요. 얼마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제게 새 생명이 찾아왔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입덧이 있다가 갑자기 스르륵 없어지는 김이어서 불안했는데 그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아기를 떠나보내고 우리 집은 한동안 조용했고 며칠간은 그 화제를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도 본인이 힘들었는지 어머니에게 입단속을 한 것 같더군요. 저는 좀 더 그 상황에 집중해서 잘 이겨내고 싶었지만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하지만 이때 어머니는 빨리빨리 힘을 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책찍질을 하시더군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어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면 모를까 어쩜 이렇게 사람이 냉정한 걸까요? 그렇게 울고 뒤집어 쓰고 있는다고 간애가 또 오는 것도 아니고 니들은 참 그런 걸로 일일이 울고불고 할 정도로 여유도 많다. 우리 때는 그런 일들 숱하게 많았어. 빨리 움직여야 애도 다시 들어서고 그러는 거야. 너도 이제 좀 착착해. 시애미가 집에 있는데 아침에 다 뜨고 일어나서 기어나오는 게 말이 되냐? 내일부턴 꼬박꼬박 다시 움직여.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의욕도 안 생겨서 답답했지만 저도 마냥 이러고 있을 순 없어서 슬슬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때 제 의사와 다르게 잠은 쏟아져 내리는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머니, 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마늘이랑 양파 이것만 다듬고 들어가서 눈 좀 붙일게요. 잘 쉬어야 된다고 병원에서 말씀하셔서요. 그놈의 쉰다는 말 좀 제발 좀 그만해라. 네가 암만 힘들어봤자 나이 먹은 나랑 똑같냐? 병원. 지금 의사 선생이 네 시애미보다 잘났다 이거야? 잘난 의사 선생이 이렇게 말하시니까 나보고 말 들어라 이거냐고? 어머니는 대체 뭐가 그렇게 저한테 맨날 화가 나시는 건지 저런 야단이 조용할 때는 제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리고 보낸 직후 며칠간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일일이 감시하시고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참 용케 버텼어요. 결혼이랄 게 대체 뭐고 시무무한 존재가 뭐길래 저런 대접을 받고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저도 이후로 슬슬 소리를 내게 되었으니 저희 친정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서부터였어요. 제 부모의 일을 마주하게 되니 더 이상 참긴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아빠 아프셔서 어제 입원하셨어요. 한동안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챙겨드리고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낮 시간엔 외출이 많을 것 같고 어머니 연락 와도 잘 못 받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래 알았다. 어머니는 차마 거기다 대고 더 딴지를 걸진 못하셨어요. 왜냐면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어머니는 저에게 종종 아버님이 아프실 때 가보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대셨거든요. 예비 시아버지인데 인사드리는 식으로 했고 저도 그때 순순히 다니긴 했었고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친정에 드나드는 꼴을 곱게 못 보시더라고요. 이거는 남편을 통해 시키신 말이에요. 장인어른이 많이 안 좋으셔? 나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계속 퇴근이 늦어서 시간이 안 맞네. 당신이 진짜 수고가 많아. 그리고 어머니가 한번 이번에 여행 좀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셋이서 가면 좋겠는데 일정 많이 바빠? 여행? 무슨 여행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장 그렇게 낼 시간이 없어. 지금 아빠 돌볼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가끔 고모나 작은아빠, 큰아빠랑 연락하시며 같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직계가족은 나뿐이잖아. 이런 식의 여행은 무리야. 어머니도 우리 아빠 아픈 거 아시는데 여행 얘기를 꺼내시는 거야?
남편은 여기서 좀 움찔하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말씀하시는 바람에 다 들통이 났어요. 남들은 그렇게 자식 며느리들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데 뭐 얼마 멀지도 않은 저기 강원도 좀 어디든 놀러가면 좋겠구만. 내가 정우 아버지 보내고 여지껏 어디 한 군데도 가지를 못했어. 너 시간 좀 빼보면 안 되냐? 저는 이때 확 기분이 상해서 어렵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이때 엄청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희 아빠 지금 아프셔서 힘들어요, 어머니.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좀 서운하네요, 어머니. 며칠 전에도 갑자기 발작 일으켜서 저 정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때에 제가 아빠 두고 어떻게 편한 기분으로 놀러 갈 수가 있겠어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어지간하면 안 말할 것까지 한 것 같아 약간 마음이 걸렸어요. 어머니는 보통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었는지 인상만 확 쓰고 대답을 안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후로 저에게 정말 쓸데없는 걸로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저도 당시에 실수를 한 게 있긴 했는데 이걸로 남편과 어머니 둘이서 저를 그렇게 몰아세울 줄은 몰랐어요. 여보, 혹시 빨래들 다 바닥에 널브러뜨리고 그냥 나갔어? 창문도 다 열어놓고? 엄마가 집에 와서 집에 도둑 든 줄 알았다고 엄청 난리야. 놀라서 엉엉 우셨다잖아. 혹시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저는 이때 깜짝 놀란 게 이게 제가 한 일이 맞기는 하거든요. 엄청 당황해서 막 수습을 했어요.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고모 전화 받고 너무 놀라서 뛰어나가느라 그랬나 봐. 미안해. 내가 어머니께 전화 드릴게. 그런데 이때 남편이 그냥 넘어가 주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있잖아. 장인어른 신경 쓰는 건 좋아. 나도 알겠는데 너무 나랑 어머니랑 같이 사는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 같아. 아침 저녁 준비하는 건 당신이 이제 슬슬 하면 안 될까? 나도 와서 같이 도울게. 뭐? 나 우리 아빠 챙긴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결혼일에 내가 쭉 해오던 거 당신 잊었어? 다른 때도 아니고 아빠 아프셔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하실 때 내가 가만히 있었어? 같이 했잖아. 그걸 나보고 오롯이 다 혼자 하라는 거야 지금? 그 와중에 나는 시험관 다시 하고 있고 고생도 하고 있는데. 당신 고생하는 거 안다고 했잖아.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근데 정말 조금만 신경 써달라는 거야. 나랑 어머니 생각도 좀 해달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해서 나는 내 몸도 못 챙기고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아기 갖기에만 그렇게 신경 쓰며 살아야 한다는 게 이날 어머니에게 저는 전화를 걸었다가 대차게 욕을 얻어먹고 나름의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요 근래 큰 결심을 하게 됐어. 내가 우리 아빠 돌보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애 가는 것도 온전히 신경을 못 쓰고 이러느니 분가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당신 의견은 어때? 뭐? 왜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무리한 부탁한 건 아니잖아. 당신 진짜 너무 극단적이다. 이 말에 저는 심히 정이 떨어지고 남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감정이 격해진 저는 이판사판 저 역시 좀 생각 없이 말을 던졌어요. 여지껏 3년 같이 살면서 내가 할 도리 못한 게 뭐야? 그럼 당신도 하나는 결정해. 나 이제 지쳤어. 애기 갖는 거 이제 포기할까 하거든. 둘이 똑같이 나이 먹고 고생하는 건데 이렇게 나만 몸 아프고 그건 당신이 알아주지도 않고 안 하고 싶어. 분가를 포기하던가 아기를 갖는 걸 포기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런데 이때 남편은 엉뚱한 선택을 하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더군요. 아 참. 알았어, 그만하자. 나도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고 봐. 그만하자. 돈도 많이 들고 서로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 애초에 우리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잖아. 그만하자고. 남편의 말인즉슨 애기 갖는 걸 포기하자는 거예요. 분가는 절대 안 되겠다는 주의인 건지 어떻게 우리 둘의 생활보다 어머니랑 같이 사는 생활을 중요시하는 걸까요? 뭐야? 그럼 더더욱 우리는 어머니랑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애 봐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 둘만 살 거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설마 그것 때문에 나가라고 하시겠어? 어머니는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나 이제 일해야 돼서 그만, 이제 끊을게. 전 이런 반응을 원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결론은 이러컨저러컨 간에 어머니는 저희를 끼고 사셔야 하는 것이었어요. 전 절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데 말이에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저렇게 태연히 말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전 강력하게 분가를 원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저희 아빠가 갖고 계시던 자그마한 땅이 있었는데 그 주변이 점점 전원주택 세대 단지들로 변하면서 젊은 신혼부부나 여러 가정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당시 병원에 자주 드나들며 친정 쪽 어른들을 만나며 이런 제안을 듣게 되었어요. 건설 쪽에 계신 큰아빠의 말이라 더 솔깃하더라고요. 혜정아, 너도 이쪽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보는 게 어떠냐? 그 부근에 우리 형제들 다 땅 있어서 이번에 네 친척 오빠도 나랑 같이 해가지고 그 염려업 지역에 집 지었잖냐. 한번 해봐. 네 아빠 저러고 있을 때 좋은 소식 하나라도 안겨줘야지. 자식이라곤 너 하나인데 물려줄 재산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갖고 있던 땅 잘 활용하기라도 해야지. 이 말을 들으니 저도 약간 생각이 달라져서 친척 오빠에게 연락해 열심히 집 짓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상황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친척 오빠도 엄청 머리가 아팠다더라고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 아저씨들 연계해주고 이것저것 봐주시긴 했지만 이거 다 돌아가는 건 전부 내가 담당해서 했잖아. 웬만하면 남이 지어준 집 사서 들어가는 게 제일이라니까. 나 2번 다시는 집 짓는 일 안 하고 싶어. 아, 오빠 그러지 말고 나도 좀 알려줘. 나는 지금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게 더 지옥이야.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모래석은 탈출하고 싶어 죽겠다니까. 오빠가 했던 절차들 좀 정리해서 보내주면 안 돼? 이러면서 저도 엄청 굽신굽신 친척 오빠와 새언니 비위를 맞춰가며 정보들을 넘겨받았고 그걸 이어나가는 사이 남편에게도 오픈하게 되었어요. 뭐? 그럼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거야? 나 직장은 어떡하고? 아니, 너무 갑작스러운데. 말이 경기도지 당신 직장까지 차로 40분도 안 걸려. 지금은 같은 서울인데도 더 멀리 다니잖아. 그리고 여기 사진 봐봐. 여기 친척 오빠네 집인데 우리 집도 이런 식으로 완공될 거야. 나는 예전부터 이런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에 진짜 기회야. 이번 놓치면 못 지을 거야, 이런 집. 남편은 툴툴대며 사진을 보다 놀라더니 이런 공간이었냐며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일단 남편이야 오케이 했지만 그 다음 관문은 어머니였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남편이 해결해 주길 바래서 맡겼는데 고스란히 저한테로 화살이 날아오더라고요. 이리 와서 앉아봐라. 뭐? 분가를 한다고? 이야, 하다 네가 이렇게까지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결혼도 니들 멋대로 해. 애도 별 봐라 그래도 소식이 없어. 이제는 나간다고? 우리 아들 데리고? 너 진짜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냐 맨날? 그래서 그거 쫓아다닌다고 이렇게 집을 비우는 거야? 어머니, 저한테 말씀 좀 그렇게 날카롭게 하지 마세요. 정우 씨가 얘기했지만 저희 이제 아이 갖는 건 그만 포기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돈 그렇게 들이고 둘이서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어머니도 애기 봐준다고 학가 요구하셨던 거고 집 얻을 형편도 안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저희 집 지어서 거기서 살 거고 애도 안 가질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역시 만만치 않은 분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저한테 말을 탁 끊으시더니 아예 제대로 삐지신 티를 내시더군요. 밥을 차려드려도 안 먹겠다고 하시고 한 집에 있으면서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고 남편에게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 모양새를 보며 분가에 대한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을 지어서 산다는 건 아주 힘들더라고요. 친척 오빠의 말은 조금도 가장이 아니었어요. 혜정이, 너 내가 말했잖아. 다 결정되고 공사하고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데도 싸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우리 아빠랑 작은 아빠가 아는 업자분 불러서 한 건데 나 진짜 내내 싸웠어. 너도 그분들 잘 알아보고 작업해. 오빠 말처럼 저 역시 이 혹한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어요. 제가 운전을 못했다면 어땠을지 끔찍할 정도로 당시에 몇 번이나 차로 오가며 점검하고 아저씨들이랑 싸우고 뭐하고 지역 기관 가서 허가받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 와중에 아빠께도 들려야 했고 한편으론 너무 죄송했어요. 아빠, 이렇게 아픈데 저 집에 모셔볼 기회도 없이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니 좀만 괜찮아지면 아빠도 들어와서 잠깐 지내자. 응? 너는 내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집이나 잘 관리하면서 살아. 김서방이랑 행복하게 살면 됐지. 아빠는 무슨. 너도 이번에 돈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쓸 거 많잖냐. 너만 잘 살면 됐다. 이처럼 저희 친정아빠는 누워서 제 걱정뿐이신데 여기에 돈 보탠 것 하나 없고 저랑 핏줄도 아닌 어머니는 이 기간 내내 저를 정말 진저리나게 괴롭혔어요. 여기에 쓰기도 창피한 내용들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밥만 빼놓고 차린다던가 빨래도 빼놓고 한다던가 별의별 시위를 다 하시더라고요. 나 진짜 못 참겠어. 제일 나쁜 건 당신 같아. 왜 어머니가 대놓고 나 차별하시고 괴롭히는 거 알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 내가 그런 눈칫밥 먹고 살려고 결혼한 거야? 당신이랑 어머니랑 도란도란 같이 살아줄 여자가 필요했어? 당신도 우리 새로 지은 집 가서 살고 싶다며. 그럼 어머니 이해시키는 건 당신 목 아니야? 나도 아는데 엄마가 너무 서운하다고 저번에도 펑펑 우시는데 어떡해. 너도 네 집에서 외동딸이지만 나도 외동아들이야. 엄마는 아버지 보내고 혼자 된 지 얼마 안 돼서 혼자 사시는 거 무섭다잖아. 와, 여기서 본심이 나오네. 결국 어머니는 본인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싶으신 거잖아. 어머니만 나이 드시고 시간 가는 거야? 나도 나이 먹고 당신도 나이 먹어. 나이 40 넘어 아이도 없이 부부끼리 사는 것도 평탄치 않은데 어머니랑 그렇게 평생을 살라고? 우리 아빠는 심지어 아픈데 저렇게 혼자 계셔. 뭐 자꾸 당신 생각만 해? 저와 남편의 싸움은 계속 말꼬리를 잡고 물어져 끊이질 않았고 어머니와의 사이는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사이 한편으론 집 짓는 건 그럭저럭 진행이 되었고 많은 험난한 과정을 건너고 건너 드디어 완성이 되었답니다. 당시 어른들은 진짜 잘 지었다고 감탄하셨고 친척 오빠도 건너와서 보고 놀랬어요.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우리 집보다 훨씬 예쁘고 멋진데? 평수도 그렇고 정말 제대로 지었네. 우리 집 지었을 때도 다들 난리였는데 너네 집은 더 대단하다. 이런데 네 남편이랑 와서 산다고? 네 남편은 너한테 절해야지. 집 없어서 합가해서 살고 있었으면 마누라한테 100번 절은 해도 부족하다 이건. 그런 건 알까 몰라 그 사람은. 집 준공 떨어지고 이제 다 결정되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나 그렇게 괴롭히다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진짜 나갈 거라고 체감을 하셨나 봐. 근데 오빠가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귀한 분이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야? 쫓아오는 거 아니야 혹시? 저는 그 말에 너무 소름이 확 돋아서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마구 저었어요. 와, 꿈에 나올까봐 무섭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자존심 장난 아닌 분이야. 쫓아와서 물을 뿌리지언정 같이 들어와서 산다는 소린 죽어도 못해. 아무튼 이리해서 우리는 저희 친정 식구들부터 불러 집을 간단히 보여드렸어요. 웬만한 옵션들은 다 구비되어 있는 새 집이라 시댁에서 갖고 나올 짐은 많지 않겠더라고요. 다들 집이 너무 좋다며 많이들 탐내셨어요. 고모도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솔깃했답니다. 그러지 말고 이 집은 그냥 팔아도 꽤 돈 받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꼭 들어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이런 집은 애 안 키우는 부부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훨씬 더 쳐서 받아도 되겠다. 니들 둘이서만 살고 지내기엔 아까울 텐데. 아 맞다. 니 시댁에서 나온다고 했지? 그럼 할 수 없지 뭐. 한편으론 저도 이게 약간 아쉽긴 했지만 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야여 남편도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저도 슬슬 아예 넘어올 준비를 해야 했기에 외부에 나가 이것저것 커튼이랑 이불 같은 것들을 샀어요. 그러던 차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쯤이야? 나 지금 여기 거의 다 왔는데. 그때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나 왔으니까 이따가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고 서둘러 쇼핑을 마치고 곧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온 제 집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말도 막 헛나왔어요. 어머니 언제 오신다고... 아니 뭐예요 이게 지금? 제 눈앞에 널브러진 짐가방과 옷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태연히 새집 1층에 트여진 주방 테이블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우 오는 길에 같이 넘어왔다. 뭘 그렇게 놀라냐? 이 말에 저는 번뜩 정신이 들어 남편 쪽을 쳐다봤고 남편은 저보고 우선 앉으라며 쩔쩔매더군요. 저기 있잖아. 엄마. 잠깐 나가서 여기 정원 좀 둘러보세요. 저 혜정이랑 얘기 좀 하게요. 무슨 얘기? 뭐 따로 할 얘기가 있어 우리가? 그런데 어머니는 이때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혜정아, 알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폐가 되게 안 좋으신 거 몰랐지? 그래서 매번 기침하시고 암튼 되게 안 좋으셔. 병원도 엄청 다니셨고 보통 고생하신 게 아니야. 그게 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빨리 말해. 나 지금 기분 별로 안 좋아. 그러자 한창 머리를 마구 극적이던 남편은 끝내 저에게 이런 말을 뱉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예전부터 이런 전원주택에 한번 살아보고 싶으셨다고 했었거든. 우리 여기 오는 거 알고 계속 부럽다고 하셨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을 끊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와, 지금 그래서 뭐야? 어머니 여기서 같이 사신다고? 이 집에? 왜? 나는 답부터 빨리 말할게.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계획에 없던 얘기야. 왜 그래야 되는데? 자기야,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얘기만 좀 들어봐. 그렇게 화낼 게 아니야. 어머니 건강도 안 좋고 어차피 우리 계속 주기적으로 어머니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멀고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느니 여기 2층 공간도 있는데 겹칠 것 없이 같이 지내도 되잖아. 지금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이 집이 당신 집이야?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대출 더 받고 당신은 추후에 보태겠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친정에서 보태주고 우리 친정 땅에 당신과 조금도 상관없이 내 쪽에서 진행한 집이 왜 결론이 그렇게 나는데? 그러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매우 자존심 상한다는 듯이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최악의 남자상을 갖추고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아무렴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못 보탤기로서니 그런 식으로 무시하듯이 말을 해? 분가도 갑자기 결정한 거고 나도 이렇게 일이 될 줄 몰랐다고. 미리 말해줬으면 나도 준비해서 보탰을 거 아니야. 아니. 지금은 그런 거 따질 새가 없어. 아무튼 무조건 그 얘기는 안 돼.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아니야. 당신 그런 말 나한테 처음에 의논한 적도 없고 의논했었어도 안 돼. 나는 그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서 나온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죽을 고생 다 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짓고 준공 떨어졌는데 그 집에서 어머니를 또 모셔와서 살자는 게 말이 돼? 남편은 이때 아예 일어나서 계속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제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딱 보니 이미 결정을 다 지은 듯한 꼬락선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예상은 딱 맞아떨어졌어요. 여보, 나랑 어머니 그냥 여기서 살자는 게 아니야. 이렇게 멋진 집 지었고 우리도 너무 좋게 생각해서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일단 어머니가 돈을 일부 보태시겠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돈을 왜 보태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 돈 조금도 안 주셔도 돼. 그냥 거기서 사시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남편은 저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던지더라고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집 팔았어, 어머니 집. 팔았다고. 뭐? 멀쩡히 나왔잖아, 오늘. 그 집에서 우리 모두 다 집을 팔다니? 남편은 한창 더듬더듬 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실토를 했습니다. 여기 보태신다고 그래도 한 8천 정도는 되시겠다면서 부동산에 내놓으셨어. 들어가려면 집도 얼른 처분해야 되니까 싸게 내놓으셨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정말 저는 여기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는데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제 오랜 꿈인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니 열과 성을 다했지만요. 그 집에서 제가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될 거라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머니 몸도 안 좋고 아버지 보내고 쓸쓸해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까지 나가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혼자 지내기 무섭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반대하셨던 건데 아까도 와서 보시더니 집 역시 너무 좋다고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 같이 지내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
여기서 저는 소름이 돋다 못해 욕이 나올 지경이 되었어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 무서운 사람이다, 진짜.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묻지도 않고 결정을 했어? 어머니랑? 그리고 뭐? 몸도 안 좋으신 어머니 혼자 계실까봐 이렇게 꾸역꾸역 모시고 오는 거야? 그럼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 병원 입원하시고 요양원 넘어가실 때 코빼기도 안 비쳤지, 당신? 그것마저도 어머니는 나보고 친정 꽁무니 쫓아다닌다고 욕을 하시더니. 와,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너무 그렇게 몰아서 얘기하지는 말아주라, 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도 그때 아프고 예민하실 때고 나도 장인어른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렸었잖아. 전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인간 얼굴도 도무지 못 보겠더라고요. 웃기지 말아줄래, 좀? 고작 얼굴 한번 내비치고 도리했다고? 이 집, 이 땅 다 우리 아빠 거고 우리 친정에서 다 해준 거 아는 인간이 도리도 안 해놓고 이 집에서 살게 된 주제에 뭐? 당신 엄마는 혼자 두기 무서워서 데리고 들어와? 진짜 양심 없다. 와, 사람이 어쩜 이러냐, 진짜? 계속된 우리의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머니는 들어오셨고 저는 꼴도 보기 싫어 2층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바로 저희 고모에게 전화해서 이 얘기를 했고 고모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군요. 세상에, 조카 사위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당돌하고 맹목적이네. 널 뭘로 보고 하는 짓이라니? 아니, 네 시어머니도 좀 그렇다. 며느리네 친정에서 준비한 집에 그렇게 몸만 쏙 들어온다고? 며느리랑 상의도 안 하고? 돈 8천을 보태? 장난하니? 그 집이 얼마짜린데? 두 입이 그냥 공짜로 들어오면서 어이가 없네. 고모, 나 진짜 어떡해요? 너무 열받아서 못 참겠어, 지금. 이 집에 발 디디고 있는 상태로 너무 짜증이 난다고요. 이러고 한참 고모랑 상의를 한 다음 내려온 저는 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너무 갑작스럽게 오셔서 내가 마땅히 할 말이 없다. 우선은 우리 친정 어른들이 여기 좀 더 보시고 서류 작성할 것도 있다고 해서 오신다니까 자리 피해 주었으면 좋겠어. 좀 정신 없을 거고 여기 전체도 계속 둘러보셔야 하는데 당신 불편할 테니까 다른 날 다시 와주라. 아직 할 게 많아서. 이렇게 말하고 저는 올라가 버렸고 캐리어를 1차적으로 끌고 온 남편과 어머니는 잠시 후 문 밖으로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머리를 싸매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던 중 고모와 친정 어른들과 많은 통화를 했고 그 사이 남편에게 또 연락이 왔답니다. 저기 우리 언제 들어가도 돼? 애매하게 시간이 떠서 우리도 지금 집 정리하고 옷 쪽은 있는데 이삿짐도 보내야 하고 어머니도 좀 궁금해하셔서. 뭐? 이삿짐을 보내? 내가 언제 그러라 그랬어? 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자리 피해달라고만 한 게 아니야. 나는 어머니랑 살 생각이 없다니까? 아, 참. 나는 당신이 다 이해한 줄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답답하게 할 거야? 집을 팔았다니까? 맨몸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 8천이나 보태주신다잖아, 어머니가. 전 이때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얼마간 고민했던 얘기를 곧장 전화해서 말했어요. 이삿짐이고 뭐고 알아서 하고 나는 책임 없어. 우리 이혼하자.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어머니랑 평생 그렇게 같이 살면 돼, 당신은. 뭐? 와,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맨정신에 그런 말을 해? 이혼하라고? 지금 나랑 어머니랑 어떤 상태인지 알아? 그걸 왜 내 탓을 해? 내가 언제 집 팔고 뭐 하라고 했어? 나 빼고 어머니랑 당신이 정한 일이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한창 내가 나간다고 할 때 더 뭐라 안 하고 조용하셨나 보네. 뒤에서 이렇게 당신이랑 작당하고 말이야. 그렇게 자꾸 나눠서 할 말이야? 가족이잖아. 가족이 돼서 같이 터전을 옮기는 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말할 거야? 전 이때부터 남편이 너무너무 진절이 나고 이혼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당신 장난이 지나치다. 농담 좀 그만할래? 가족이라고? 가족이랍시고 어머니가 하신 일들, 당신이 방치한 내 고생을 좀 떠올려 보기나 해. 이 집과 당신 가족으로 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당연히 이 집이야. 가족이란 얼토당토 않는 이름으로 얽혀서 내 집에서 왜 어머니랑 같이 살며 고생하고 눈치를 봐야 돼? 아참, 그리고 이 집은 팔아버렸어.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이제 미친 소리 좀 하지 말고 곱게 이혼이나 해줘. 이렇게 끊어버린 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전화를 수십 통을 걸어대시더군요. 전 안 받았어요. 급기야 그 다음날 우리 집에 쫓아온다고 문자를 보내셨길래 저도 답장을 했어요. 저는 이미 부동산에 집 내놔서 없고 여기 저희 친정 어른들이랑 업자들만 왔다 갔다 할 테니 오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니가 여기 와서 이 집 갖고 주장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이 말처럼 저는 실제로 집을 내놨었어요. 안 그래도 이 집에 군침을 흘리던 여기 지역 카페 사람들도 많았는데 부동산과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에 올리니 아주 문의가 불티나게 오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몇 팀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며 집을 받고 제가 예상한 이상으로 훨씬 빠르게 집은 팔렸네요. 모든 것이 옵션으로 구비된 이 집에 제가 어차피 당장 사다 둔 물건도 얼마 없다 보니 정리하는 것도 그리 늦되지 않더라고요. 시댁에 있었던 제 짐이야 진즉 정리할 거 하고 치웠기 때문에 그 집에 제 물건은 없었고요. 하여간 이혼으로 결정나고 일을 진행할 때에도 남편과 어머니는 아주 악에 받쳐 있었어요. 초반에는 저한테 아주 빌고 오열을 하고 통곡을 했는데요. 집이 팔렸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이것들이 완전 눈이 돌았더라고요. 나 이렇게 그냥은 이혼 못해줘. 당신 모든 상황을 알면서 그냥 묵인한 거야 당신은. 완전히 나랑 어머니를 싼 값에 집 내놓고 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어. 그 집에서 내가 살고 어머니 모실 계획 아니었으면 그 가격에 내놨을 집 아니라고. 우리 손해본 건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우리 갈 데도 없어서 모텔 전전하고 있다고. 그거 안 됐네. 하지만 백날 따져봐라. 나한테는 아무 책임 없는데 어떡할 건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기를 빼앗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디 무슨 도둑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너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우리 내한테 한 거 가만 안 둔다. 너 그 집 팔았다고 했지? 그럼 반이라도 내놔. 그 집 한 10몇억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좋아. 반이라도 보내. 그게 네가 사람으로서 하는 도리야.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상상도 안 가시나 본데 전화 끊을게요. 더 대꾸할 가치도 없네요. 하지만 이 노인네는 정말 제대로 도끼가 들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줄줄줄 뭐라고 쭉 적어서는 뭐 고소를 하겠다, 소송을 하겠다고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곧장 받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저도 그럼 1번부터 나열하면서 쭉 청구해볼까요? 저 애기 못 갖는다고 아침 저녁으로 말하면서 압박하시고 정신적 스트레스 주신 거, 그리고 시험관 시술하고 힘들 때에도 어머니 식당 불려나가 일 시킨 거, 애기 먼저 보내고 힘들어할 때 그때도 저 불러다가 일 시키고 몸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자는 걸 두고두고 둘볶아 내셨던 거, 어머니 외가 식구들 행사 끌고 다녔었던 거 정말 못 잊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따박따박 받아치니 어버버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저는 계속 받아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 쥐어짜고 구워 삶아서 애 못 가는 환경 만드신 건 어머니 아니에요? 저 그때 너무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잊지도 못해요. 그래서 참다 힘들어서 제 집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뭐요? 제 집에 어머니랑 정우 씨가 기여한 게 뭐가 있는데 본인들 재산인 것 마냥 반을 달라고요? 미치신 거 아니에요? 이때 옆에서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고 있었던 건지 전화기를 뺏어다가 저한테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눈 깜빡 안 하고 받아쳤어요. 얼씨구, 지금 떠들어서 뭐라는 거야? 그 집 내 집이지 당신 집이야? 상의도 없이 멋대로 신혼 때부터 합가하더니 집 지어서 분가하고 둘이 살재도 복에 겨운지 모르고 어머니를 끌고 들어왔지. 그렇게 멋대로 들어앉겠다고 싼값에 집 팔고 갈 데도 없고 손해본 걸 왜 내 탓을 해? 지능 모자란 당신 머리 탓을 해야지. 내가 안 된다고 할 거는 상상도 안 해봤어? 나를 얼마나 바보같이 본 거야? 이렇게 연달아 쏟아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저 모자들에겐, 돈 갖고 윽박지르는 인간들에게는 돈으로 같이 싸대야 답이 없겠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나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서 나도 내용 증명 같은 거 하나 보내봐. 어머니의 만행이며 당신이 방치하고 이번에 이렇게 일 벌려서 들어오고 어머니 지금 나한테 집 한 돈 반 내놓으라고 한 것까지 녹음 따서 똑같이 나도 윽박질러 보냐고. 그럼 돈 분할은 어림도 없는 데다가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한테 피해 보상해야 될 수도 있어. 내놓을 돈이나 있고? 그러자 남편은 콧바람을 연신 싸대며 승질만 내더니
멍청하게 웅얼거리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희한할 정도로 그 뒤부터는 이혼 절차 외에 쓸데없는 연락은 없었고요. 그렇게 무던히 이혼을 했네요. 정말 얼마나 거지 같은 상황이 되었길래 제 돈 어떻게든 더 타가려고 혈안이 되었던 걸까요? 아무튼 제 집은 나이띠가 좀 있으신 부부가 들어오셔서 아주 감격하시며 좋은 가격대에 사셨고요. 저는 그 돈으로 잠깐 고문에서 지내다가 다시 서울 쪽으로 새 집을 얻었어요. 아빠 요양원과 교통편으로도 가까운 곳이라 오가기 편하고요. 저의 작업실 겸 집이 되어줄 넉넉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답니다. 40대에 혼자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30대에는 몰랐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제 결정에 확신을 갖고 싶어 정리하는 마음으로 쭉 써보았고요. 전혀 새로운 기분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애청자입니다. 사연 채널을 듣다 보면 어느 날엔 울고 어느 날엔 웃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듣고 있노라면 어느 부분에서 제 삶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저만 힘들게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제 아픔을 공감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창피하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한 번은 글로 꼭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을 나열하시던데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대해 그다지 말할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억도 기억도 모두 흐릿하거든요. 나이가 드니 잘 생각이 안 나는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린 시절 워낙에 불우했던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일부러 뇌에서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기억을 지우고 자란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매를 드는 아버지와 뼈 빠지게 고생만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를 비롯해 저희 집은 4남매였고요. 형편은 빠듯하지 집안은 늘 형제들 어머니 비명소리로 가득하지. 그러다 보니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저 전쟁통이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산골짜기에 살았던 것과 중학교까지 졸업했던 것, 이 두 가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 피곤에 찌든 어머니의 얼굴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저만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닙니다. 저희 옆 동네에 사는 미숙이도 그랬고 몇몇 애들이 다 가난하고 못 사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중 유독 화목하지 못한 집안이 저희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나이가 들고 나선 뿔뿔이 흩어져 연락도 잘 안 되었고 명절날 되어서도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인데 성인이 되고 나선 일을 하기 위해 아는 언니를 따라 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니가 부모님 집 근처에 미용실을 차린다고 했는데 같이 오면 저에게도 미용 기술을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 일하는 곳에서 가위질을 배우며 손님들 머리를 매만지고 하며 돈을 벌었죠. 그러다 그 미용실에서 남편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는데 늘 언니에게 머리를 맡기다 어느 날은 저 머리 좀 잘라주실래요?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머리를 정성껏 잘라드렸고 남편은 만족했는지 그 다음부턴 저에게 계속 머리를 맡기었습니다. 밥값 하니 다행이다 싶어 저는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근데 언니는 어느 날 저 남자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하며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머리만 자르고 칼같이 가는 저 사람이 왜 저에게 관심이 있겠냐며 아니라 둘러댔지만 그 당시에 절 생각해보면 눈치라곤 하나도 없는 풋내기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저에게 마음을 표현한 거였지만 몇 번이나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나를 편하게 생각하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죠.
머리 만져주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편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은 시무룩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제가 싫으세요? 네? 아니, 그냥 밥만 먹고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요. 저는 그냥 밥 먹자 해서 온 건데. 그럼 제가 싫으신 거군요. 남편은 몇 번을 밥을 먹어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할 뿐 별말이 없자 그렇게 묻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곤 황급히 죄송하다고 하며 딱히 연애할 생각이 없다 거절했죠. 왜냐하면 당시 저는 돈을 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고 거기에 제 미용실을 차릴 생각이었거든요. 남편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었고요. 서로 갈 길이 다르니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면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안 맞는 것 같네요. 서로 다른 인연 찾아봅시다. 근데 남편은 제 계획을 알고도 끝끝내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표현한 이후론 더 적극적이었어요. 어느 날 제 생각이 났다며 손님들 다 있는 앞에서 꽃다발을 바치기도 하고 주말엔 집 앞에서 하염없이 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남편의 정성과 노력이 몇 년 이어지니 저도 어느 순간엔 눈이 맞아버렸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속담 아시죠? 제가 아마 그 넘어간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편과 그렇게 연인이 되고 결혼으로 이어지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결혼을 재촉하시기도 했어요. 사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에 남편이 절 따라다니시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장학금 받고 법대까지 간 아들이 한낱 미용사를 따라다닌다며 집안의 수치라고까지 말씀하셨다 합니다. 거기다 어느 날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보세요. 당신이 우리 아들 따라다닌다는 그 아가씨 맞죠? 박영심인가 뭔가. 네, 맞는데 누구세요? 나 재명이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내 아들이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시험이 코앞인데. 아가씨 탓할 일 아닌 거 알지만 안 받아줄 거면 확실하게 못을 박든지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결국 제가 남편을 받아주고 결혼식을 올린다 하자 차라리 잘 됐다며 이왕 결심한 거 빨리 하자고 하더라고요. 시험은 결혼을 하고 준비하자고요. 아마 시어머니께선 남편이 결혼하면 더 마음을 잡고 공부에 전념할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선 남편 벌이가 없던지라 시댁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래서인지 제대로 된 신혼생활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고시에 합격을 해야 저도 마음을 놓을 테니 그때까지는 시댁 집안일을 하며 남편 내조를 하곤 했죠. 다행히 시부모님 쪽이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 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에게 혹여나 애가 생긴다 해도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은 다 보태줄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시부모님도 딱히 시댁살이 안 시키시고 오히려 며느리 고생한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잘 챙겨주셨습니다. 남편이 낙방을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집에만 있기가 눈치 보여 미용 일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안쓰러웠는지 가끔씩 부은 제 손을 주물러 주시곤 했어요. 그때 당시엔 참 악독한 시어머니들도 많았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아직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친정엄마 같은 온기가 느껴지곤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는 많이 가부장적인 분이셨어요. 왜 그런 분 있잖아요. 남자라는 이유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는.
시아버지께선 그런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시아버지께서 집안에서도 3대 독자이고 워낙에 부유하게 자라셔서 그렇다고 하셨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에겐 시어머니보단 시아버지가 더 어려운 존재였는데요. 하다못해 물을 떠다 드려도 시아버지 앞에 서면 괜히 긴장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더군다나 시아버지는 저에게 자꾸 손주를 낳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직 우리 애가 시험에 붙지도 않았는데 애 가지기엔 시기상조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험이야 어차피 붙을 건데 빨리 아들 낳아야지. 뭐하러 그걸 미뤄? 아휴, 알겠어요, 알겠어. 그만하고 밥 잡수세요. 사실상 시아버지가 이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긴 했는데요. 남편의 위로는 형이 한 명 있어요. 남편의 형은 남편과는 달리 어렸을 적부터 무척 망나니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냥 가볍게 일탈을 한 정도가 아니고 사고로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해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대요. 결국 시아버지 성격에 참지 못하고 장남이라도 다 소용없다 하시며 내쳐버리셨고요. 호적을 팔 거라고 난리였어 아주. 내가 맡길 다행이지. 시어머니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하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곤 하셨어요. 그러면 아주버님과는 아예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안 돼. 전년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너무 엄해 더 엇나간 것 같다면서 자식이 살았는지도 죽었는지도 모르니 미칠 노릇이라고 답답해 하셨죠. 근데 이걸 시아버지 앞에서 티낼 수도 없어 그저 속으로 삭히고만 계신 듯 했습니다. 아무튼 시아버지는 장남은 이제 우리 집에 없는 존재니 남편만이 손주를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해 저를 닥달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아버님이 무서워 네 알겠어요 아버님이라고 얌전히 대답했습니다. 허나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성격도 엄하신 편이라 남편에게도 살갑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자꾸 시험에 낙방하니까 어느 날은 약주를 한잔 하셨는지 붉어진 얼굴을 하시곤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네 놈은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됐길래 그 쉬운 시험을 맨날 떨어져?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아유, 여보. 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만해요. 여편네는 조용히 하고 있어. 안 되겠다. 너 절이라도 들어가라. 거기서라도 공부해. 결국 남편도 이 일로 마음이 많이 상해 시아버지와 단단히 사이가 벌어졌고 집안에는 그야말로 냉기가 흘렀죠. 하지만 남편 역시 이번엔 어떻게든 붙어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아예 짐을 싸들고 나가 정말 절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가 저를 왔다 갔다 하며 남편 필요한 속옷이나 반찬 같은 것들을 챙겨주었고요. 저를 다니면서는 저 역시 시아버지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남편이 이번엔 꼭 붙길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남편은 고생을 하다 드디어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얼싸안고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덩달아 코끝이 찡해져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잔치라도 열자며 좋아하셨고요. 남편이 원하던 것을 이루었으니 그렇게 가정엔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변호사가 되어 일을 시작했을 때 겹경사가 터졌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밥을 먹다 그만 속이 메스꺼워 다 개원했는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하더군요. 얼른 확인해보라 하셨고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늘이 우리한테 선물을 또 주는구나. 감사해라. 시어머니는 손주가 생겼다며 너무 기뻐하셨고 몸조리 잘 해야 한다며 하던 집안일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시아버지께선 유달리 성별을 신경 쓰셨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아들이어야 할 텐데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어느 날은 용한 점쟁이에게가 부적까지 받아왔다며 제 배 위에 얹고 자게 하셨죠. 시어머니는 친정에도 가보라며 저를 여러모로 배려해 주시는데 시아버지는 오직 성별만 신경 쓰시니 저도 출산일자를 앞둔 시점에선 슬그머니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딸이면 어쩌나, 저에겐 딸도 아들도 다 소중한 제 자식인데 대를 이어야 한다는 시아버지의 쇠고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저를 달래준 게 시어머니였어요. 아가, 괜찮다.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니? 영감이 뭐라 하면 내가 한마디 해주마. 얘야, 또 낳으면 되는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말어. 사실 당시 남편은 변호사로 일하며 정신없이 바쁠 때라 제게 많이 신경을 써주진 못했는데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보살핌이 있어 외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아이를 손꼽아 기대하며 10달을 품어 소중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딸이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좋아하셨지만 그 바람에 시아버지의 구박을 많이 받게 되었죠. 출산도 힘들었지만 산후조리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무척 아프고 힘들었는데 시아버진 저를 볼 때마다 끌끌 혀를 차시는 바람에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 차라리 이럴 거면 친정에 내려가 있을 걸 하는 후회가 절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보며 아유, 내가 너를 그냥 친정에 보낼 걸 하시며 미안해 하셨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육아로 정신없이 바빠져 시아버지는 신경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잠이 부족해 매일 집안일을 하다가도 졸기일쑤였고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갑자기 빨래를 개다가도 혼자 기절하듯 자기도 했죠. 그러다 점차 육아에 적응이 되고 아이가 1살쯤 되자 저도 숨 돌릴 시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너 얼른 둘째 준비해라. 네? 더울 많은 것도 안 좋다. 둘째는 사내여야 하는데 계집애한테 기눌려 살면 안 되지. 손녀를 계집애라고 지칭하실 때부터 저는 풀이 확 죽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딱히 손녀에 대한 정은 별로 없으셨습니다. 보면 가끔 귀여워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도 잠시 아들 이야기를 입에 담으시곤 했거든요. 결국 남편도 저도 그 성화에 지쳐 둘째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이 잘 되는 몸인지 빠르게 둘째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 생긴 끔찍한 일은 모든 걸 다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송두리째 말입니다. 딸아이를 돌보고 있던 평화로운 나날 한가운데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심 씨 되시죠? 지금 유명재 씨가 교통사고가 나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있으니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옆에서 제 안색이 시퍼렇게 질리자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 묻는데 순간 그 목소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시부모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그 길로 곧장 병원에 달려가긴 했습니다만 남편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만이 허락되었고 저는 그저 허망한 말만 하다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앉아 계셨고 저는 우는 딸아이를 달래지도 못한 채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영정사진 속 얼굴이 참 밝고 환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젊은 남편이었는데 시험에 합격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고생을 다 보상받지도 못한 채 이대로 거두어 가신 것이 너무나 안쓰럽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신 분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제정신으로 있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죽이라도 드시라 갖다 드리면 한 숟갈 드시곤 하루를 쫄쫄 굶으셨고 그 상태로 계시다 몇 번을 쓰러져 병원에 가셨죠. 시아버지 역시 자식을 잃은 슬픔이 참담하신지 매일같이 술을 드셨습니다. 제 슬픔도 컸지만 저로선 시부모님을 봉양해야겠다는 의무가 남아있었으니 슬퍼할 여력도 없이 시부모님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무언가를 잡수시더니 갑작스레 쓰러지셨고 그 길로 시어머니는 며칠 버티시다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자식을 잃은 충격을 견딜 수 없으셨던 건지 시어머니께선 홀로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허나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연달아 상을 치르자 그땐 저 역시 충동적으로 세상을 뜨고 싶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며 저를 찾는 어린 딸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참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충격으로 유산까지 했고 시어머니와 남편마저 떠난 집안엔 저와 시아버지 단 둘만이 남아있었어요. 어머님,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여보. 그렇게 어머님의 사진을 대고 남편의 사진을 대고 울부짖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조금 드신 시아버지가 제게 그러더군요. 조그마한 집을 얻었으니 그곳으로 가서 살아라. 여기 있으면 마음만 더 힘들어질 게야. 아버님.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거라. 여긴 다 있고. 너무나 쓸쓸하신 표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아버지. 정말 발걸음을 돌리기 힘들었지만 사실 시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이 집에 계속 있다간 저도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것 같았고 제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집으로 나가 딸아이와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혼자 계실 시아버지가 신경이 쓰여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집을 들러 시아버지를 살피고 오곤 했죠. 늘상 안 와도 된다, 오지마 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혹시나 시어머니와 같은 선택을 하실까봐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와 남편을 동시에 떠나보낸 해에 참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살피러 간 날 바로 아주버님이 집을 찾아오신 거였죠. 어머니와 남편이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재명아, 미안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남편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고 아버님에게 장례식에 가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도 어머님과 남편을 잃고 나선 많이 기운이 빠지신 건지 평소 같았으면 바로 내쳤을 아주버님을 가만히 그저 두고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거대로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와 시아버지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이제부터라도 장남로를 타고 싶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여기 있는 재수씨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계실 때 못했던 거 다 하고 싶습니다. 내 동생 참 착한 놈이었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저부터 챙겨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놈이요. 근데 전 형이 돼서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었어요. 맨날 사고쳐 같이 혼나게만 했지. 멀리서나마 내 동생이 변호사 됐다는 소린 들었는데 그때도 찾아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동생이 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재수씨 혼자 그 힘든 장례 치르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하신 말이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못다 했던 슬픔을 토해내듯 저는 하염없이 울었고 시아버지 역시 눈물이 그렁하셔선 뒤돌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아주버님은 따로 사는 저희에게도 부족한 건 없는지 살뜰하게 살펴가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챙겨주었어요. 번번이 감사해요. 이걸 받아도 될지. 아이가 크고 나면 꼭 일해서 이 돈 다 갚을게요.
아니에요. 갚는다뇨? 그런 말 마세요. 오히려 저는 재수 씨가 이 돈 써주는 게 마음 편해요. 아주버님도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 쓰겠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애를 무척이나 이뻐해 주셨는데 아마도 그게 저희 남편에 대한 못다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제 딸 얼굴을 보며 우리 재명이 반, 재수씨 반 닮았네요 하며 슬프게 웃으시곤 했으니까요. 물론 그동안 저희 친정에서도 저에게 이따금씩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과부된 딸 거기 두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건지 어머니께선 고향으로 언제 내려올 거니 너 미용실 차린다 하지 않았어? 하고 묻곤 했어요. 근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을 저버릴 의지가 생기지 않더군요. 고향으로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를 꽉 깨물곤 어머니 나중에 갈게요, 꼭 갈게요 하며 차일피일 미루곤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천천히 상실의 슬픔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리우면 시댁에 들러 아버지와 아주버님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아주버님의 도움으로 차린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마음의 안정감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잃고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많이 달래었던 거지요. 그간 완고하고 고집세던 아버님도 많이 변하셨고요. 이제는 손녀딸 너무 귀하고 이쁘다며 그간 제게 아들 하신 걸 사과하시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자식이 크니 딸아이가 저를 지지해 주더라고요. 딸아이는 미용실로 친구들을 끌고 왔습니다. 딸아이는 무척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아마 남편을 많이 닮은 듯 했습니다. 다만 딸아이는 공부하는 걸 별로 싫어해 공부하는 담을 쌓고 매일 허구한 날 친구들과 놀곤 했는데요. 그렇다고 사고를 치는 건 또 아니라 딱히 혼낼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말 열심히 놀기만 했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 이런 딸아이를 조금 염려하더라고요. 재수씨, 나는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쳐서 공부 못한 게 한이거든요. 우리 민이 공부시킬 여력도 되는데 억지로 안 쳐서라도 공부시키는 건 어때요? 나중에 애가 후회할까 봐서요. 아주버님 말을 들으니 그건 또 그거대로 맞는 말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딸애를 데리고 이제부터 숙제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하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큰아빠한테 무슨 말 들었지? 내가 눈치 몇 단인데 나 엇나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 하며 저보다 위에 있더라고요. 그 말을 그대로 아주버님에게 전해드렸더니 아주버님도 할 말이 없다는 듯 그냥 웃었습니다. 사실 뭐 공부를 잘해야 바른 학생, 착한 학생인가요? 우리 민이 어른들에게 예의도 발랐고 의리도 있었습니다. 뭐든 주도해서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민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무렵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어디로 가는데요, 큰아빠? 설마 그 얘기하려고요? 딸아이는 뭔가 아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뭐지 싶어 아주버님을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쑥스러운 얼굴로 쉿, 조용히 하고 있어. 재수씨, 제가 천천히 식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며 결혼하고 싶은 상대인이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아주버님 지금까지 혼자 지내는 거 저도 마음 많이 쓰였습니다. 몇 번 만나는 사람이야 있는 것 같아 여쭤보았는데 그때마다 결혼 상대로는 모르겠어요 하길래 내심 아쉬웠죠. 근데 이제야 좋은 상대를 만났다 하시니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버님이 주신 도움 없었으면 우리 민이 제대로 못 키웠을 거예요. 덕분에요. 이제는 아주버님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형님 되실 분을 기대하며 첫 만남 자리에서 20첩 반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바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버님과 결혼하실 분이니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처음 본 형님의 인상은 차분했고 어딘지 날카로운 느낌도 드는 분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라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말투에서나 행동에서 많이 배운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폴폴 풍겼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요, 중간중간 아주버님이 형님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 보는 내내 흐뭇하더라고요. 시아버님도 이제야 장남이 장가간다며 흡족해 하셨고 얼른 날짜를 잡으라고 성하셨어요. 그렇게 두 사람 나이가 적지 않은 만큼 빠르게 식이 치러졌고 형님은 시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제가 골치 아플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 살고 계신 시댁이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형님과 이런저런 일로 마주칠 일이 많았는데요. 사실상 형님이 저를 부르시는 일이 많았어요. 김장이라던가 시아버지 생신날 같은 때 전날 무슨 음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근데 그중엔 들어주기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의 밥을 차려야 하는데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니 대신 와 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 부탁 같은 거였죠. 물론 제가 시간이 되면 도와드리겠지만 저도 미용실 손님 많을 땐 직원에게만 맡겨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은 저를 따로 불러 그러더군요. 저기 말이야, 내가 어쨌든 동서보다는 윗사람이잖아. 근데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는 거 예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형님,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정은 나도 충분히 들었으니 더 반복하지 않아도 돼, 동서. 나도 나이 들어 이 집에 왔고 동서가 먼저 있던 사람이라는 건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형님 대접은 해줬으면 해. 최소한의 대접 말이야. 아니면 혹시 동서가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걸로 텃세라도 부리고 싶은 거야?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 대접은 또 뭐고? 솔직히 어떤 대접을 바라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사정이 생겨 일 좀 몇 번 못 도와줬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좀 못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턴 저도 웬만하면 상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몇 번 비위 맞춰주고 끝내려 했죠. 근데 이 형님이란 작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람이 차갑고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하면 너무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20살이 되었을 즈음의 일인데요. 저랑 딸아이가 시댁에 놀러가 다 같이 저녁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자기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불 꺼진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방엔 형님이 자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형님이 잘까봐 일부러 조심조심하며 물건들을 뒤졌는데 그걸 오해하고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정말 내 귀걸이 안 가져갔니? 사실대로 말해. 그럼 용서해 줄 테니까. 제가 뭘 가져가요? 제 몸이라도 뒤져보세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럼 왜 불 꺼진 방 안에서 불도 안 켜고 물건을 찾는단 말이야? 큰엄마가 자고 계시니까 그렇죠. 진짜 어이없네, 이 아줌마. 뭐라고? 순식간에 딸아이와 형님 사이에 큰 소리가 났고 솔직히 저도 자기 귀걸이가 없어졌다고 제 아이를 몰아붙인 게 어이없었지만 일단은 딸 편에 서서 침착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우리 미니 아직 잘 몰라 그러시겠지만 그런 애 아니에요. 미니가 왜 그러겠어요, 형님. 그래, 당신 그만해. 지금 너무 과해.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말리니 그제야 형님은 씩씩거리는 걸 멈추고 나갔지만 기분이 너무 불쾌하더군요. 거기다 딸아이는 완전히 상처를 받은 상태였죠. 집에 갈 때까지도 말도 않더니 들어가자마자 방문을 소리나게 쿵 닫더라고요. 딸아이 성격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았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딸을 대신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앞으로는 무턱대고 제 딸 의심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형님 물건이 중하다지만 그렇다고 제 딸을 그리 도둑으로 모시면 형님 마음도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같은 가족이잖아요. 아, 동서, 지금 나 가르치려 드는 거야? 형님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작자였어요. 거의 벽에 대고 말하는 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민희가 대학을 가지 않고 집 앞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자 그걸 가지고는 대놓고 비꼬더라고요. 요새 솔직히 말해서 대학 안 가는 애가 어디 있어? 동서도 잘 생각해. 얘 미래를 위해 뭐가 좋을지. 부모가 방관하면 애 인생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야. 형님, 제 딸도 생각이 있어요. 대학은 가고 싶을 때 가도 된다 생각해요. 동서가 애 교육을 그렇게 잘 알아? 그래서 민희가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산다뇨? 우리 민희가 어때서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동서, 지금 이게 나한테 무슨 태도야?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 형님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허나 이 말을 딸이 뒤에서 듣고 있었을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민희는 이 일을 두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존심 상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 자식 키우는 일에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입을 대는 건지. 저는 주변에서 뭐라 하든 제 딸이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제 자식이니 그건 제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쪼록 형님과는 그 후 최대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고 그리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 제 딸 미니가 대학 다니는 친구한테 법전 하나를 받아보게 되었나 봐요. 근데 그걸 보더니 관심이 생겼는지 대뜸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나 로스쿨 준비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로스쿨을? 응, 학사학위가 있으면 입학 조건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학사학위만 취득하고 로스쿨 준비해보려고. 추진력 강한 딸답게 학사학위를 취득하더니 로스쿨 입학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같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같은 모임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떼지 않고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했으니 옆에서 보는 저로서도 딸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나 싶어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우연히 형님께서 접하게 되었나 봐요. 딸의 SNS에 로스쿨을 준비한다는 글을 보고는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미니 걔도 용기가 대단하다. 아니, 뭐라도 해보려 한다니 다행이긴 한데 말이야. 로스쿨이라니 너무 높지 않겠어? 내가 몇십 년 공부만 한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공부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 아, 네, 형님. 처음엔 그냥 흘려들으려고 대강 대답만 하고 끊으려 했어요. 근데 점점 말의 강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자기가 박사학위 딸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공부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둥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딸이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보고 있단 말인 듯 했어요. 머리가 바로 지끈거려왔죠. 저 형님, 일단은 제가 하던 일이 있으니 끊을게요. 다음에 연락해요.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급기야 이 양반은 해선 안 될 말까지 하고야 말더라고요.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 돌아가신 서방님도 변호사 시험 수십 번 낙방했다며. 나야 걱정이 돼서 그러지. 미니가 괜히 그런 거 도전하다 몇 년간 개고생할까 봐. 차라리 미니는 얼굴도 이쁘장하니 취직이나 하는 게 낫지. 아,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취집이요? 제 딸한테 지금 시집이나 가라 이 소리예요? 형님이 뭔데 제 딸 인생 설계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틀린 말도 아닌데 뭘 그리 발끈해? 그럼 멍청한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 동서 대학 안 나왔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멍청한 유전자? 그건 대학 나오지 않은 저를 향해 쏘는 단어였어요. 근데 저를 향한 공격을 넘어 제 딸에게 그런 말을 해대니 어미로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만 탁소리 나게 전화를 끊곤 곧바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 잔뜩 흥분해 형님이 있던 말을 모조리 전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이걸 미안해서 어쩌지? 재수씨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단단히 말해둘게요. 전번날 주의를 주긴 했는데.
아주버님은 충격받으신 말투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계속 사과를 전하셨지만 그 말 또한 들리지 않더군요. 웃긴 건 그 이후였어요. 제 딸이 로스쿨에 합격하자 형님은 민망한지 제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더군요.